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걸 공개하는 게 맞는 건지 수십 번 고민했어요. 근데 저처럼 억울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용기 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삼형제 중 차남이에요. 위로 형이 한 명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셋 다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요. 형이랑은 3살, 막내랑은 2살 차이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셨어요.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직원 30명 정도 되는 작은 제조업체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고요. 그때부터 아버지 혼자 저희 셋을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돈 버느라 바쁘시면서도 명절엔 꼭 음식 차려주시고 생일엔 어떻게든 챙겨주시려 하셨죠. 그래서인지 저희 형제 셋은 사이가 정말 좋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요. 성인이 되고 각자 취직하고 결혼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카톡 단톡방에서 매일 연락했고 형이 지방에 내려가 살아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아버지 댁에 모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형제 셋이 크게 다툰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런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35살 때 일이에요. 어느 평일 아침에 아버지 회사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이 사무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저는 그 전화 받자마자 하던 일 다 팽개치고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셨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이었고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골든타임 안에 처치를 받으셨어요. 근데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습니다. 말씀도 조금 어눌해지셨고요. 형한테 연락하니까 알겠어, 내려갈게라고 했고 막내한테도 바로 알렸어요. 형은 그날 저녁에 내려왔고 우리 셋은 병원 복도에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치료 계획, 회사 운영, 간병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논의했어요. 그때는 형이랑 막내랑 저랑 셋이 같이 힘 합쳐서 하자고 했어요. 형은 주말에 내려올 테고 막내는 아직 결혼도 안 했으니까 평일에 병원 방문 좀 더 자주 하기로 했죠. 저는 집이 가장 가깝고 유연하게 일할 수 있으니까 회사 쪽은 제가 좀 더 신경 쓰기로 했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돌아갔어요. 2달 정도는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주말에 온다고 했다가 못 온다는 날이 늘어났어요. 형수가 몸이 안 좋다, 아이들 학원이 있다, 이런저런 이유들이 생겼죠. 처음엔 이해했어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싶어서요. 막내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했는데 솔직히 병문안을 한 달에 한 번 오는 게 되더라고요. 저는 거의 매일 병원 들렀고 퇴원 후에는 아버지 집에서 자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버지 회사도 제가 사실상 운영하게 됐어요. 아버지가 판단이나 결정을 못 하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배워가면서 처리했습니다. 제 본업이 따로 있는데도요. 3년이 지났을 무렵 아버지 병원비로 제가 쓴 돈만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이 넘었어요. 간병인 비용은 물론이고 각종 치료비에 아버지 생활비까지 제가 상당 부분 부담했습니다. 형이랑 막내는 가끔 보내주긴 했는데 저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 기간 동안 형한테 서운한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죠. 근데 형제끼리 돈 얘기 꺼내기 불편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날 새벽이었어요. 저한테 병원에서 전화가 왔고 저는 달려갔습니다. 형이랑 막내한테 연락했고 2사람도 왔어요. 셋 다 아버지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장례는 형이 상주 역할을 했고 저는 실무를 도맡았어요. 막내는 문상객 안내하고 5일장을 치르는 동안 저희 셋은 아무 말 없었어요. 슬픔에 잠겨서요. 49제가 끝나던 날이었습니다. 형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야, 아버지 재산 정리 빨리 해야 할 것 같아. 변호사 선임했어.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우리 형이 맞나? 49제 끝나는 날에 변호사 선임이라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이 긴 싸움이. 아버지 재산 정리 빨리 해야 할 것 같아. 변호사 선임했어. 저는 그 문자를 받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저 정도 나이면 다들 아시잖아요. 협상하겠다는 게 아니라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바로 형한테 전화했어요. 형, 이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변호사야? 형은 잠깐 침묵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재산이 있으면 정리를 해야지. 우리 셋이 균등하게 나눠야 하는 거 아니야? 균등 분배. 그 단어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균등 분배요. 3년 동안 간병하고 병원비 4천만 원 넘게 쓰고 회사까지 운영한 저랑 주말에도 잘 안 온 형이 균등 분배를요. 저는 목소리를 낮추려고 애쓰면서 물었어요. 형, 내가 3년 동안 아버지 옆에서 뭐 했는지 알잖아. 병원비 내가 얼마나 썼는지도 알고. 그게 다 내가 알아서 한 거야? 형의 대답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우리한테 동해 구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를 집어던지고 싶었어요. 우리 형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제가 형을 35년 넘게 알아왔는데 이런 말이 나오는 형이 아니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히 뒤에서 누군가 조율하고 있다는 느낌. 그 며칠 뒤에 막내한테 연락했어요. 막내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저랑은 항상 편한 사이였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형이 변호사 선임했다는데. 막내의 반응이 또 이상했어요. 평소랑 달랐어요. 형 뭐, 균등 분배가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 셋 다 자식이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막내는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에요. 형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애도 아니고. 근데 말투며 표현이 형이랑 너무 비슷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확신했어요. 형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뒤에서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형수였어요. 형수에 대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형수는 형이랑 같은 나이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좀 불편했습니다. 딱히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뭔가 계산적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람들한테 다르게 대하는 그런 타입이요. 아버지한테는 극진히 대했고 저한테는 항상 미묘하게 선을 그었어요. 형이 아버지 병원을 거의 안 온 게 사실 형수가 막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형이 가려고 할 때마다 형수가 무슨 핑계를 대는지 형이 술 먹으면서 한두 번 얘기한 적 있거든요.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형수가 그나마 관계를 유지했어요.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했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저는 형이랑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서요. 만남은 형 집 근처 카페에서 이루어졌어요. 형수는 없었고 형이랑 저 둘이서만. 저는 3년 동안 제가 쓴 영수증이랑 이체 내역을 출력해서 가져갔어요. 총액이 4,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으니까 형이 한참 들여다봤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형, 이게 내가 아버지한테 쓴 돈이야. 근데 난 이걸 돌려받자는 게 아니야. 다만 기여분을 인정받고 싶어. 그게 공평한 거 아니야? 형이 한참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 근데 집에 가서 형수랑 얘기해봐야 해.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결정권이 형한테 없다는 걸. 형수한테 있다는 걸.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 친구가 제 사촌이에요. 고모 딸인데요. 그 사촌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오빠, 나 이거 보내도 되나 몰라서 엄청 망설였는데. 그냥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캡처 사진이 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형수가 친구들 단톡방에 올린 메시지였는데요. 사촌이 보내온 캡처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형수가 친구들 단톡방에 올린 내용이에요.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드디어 시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우리 신랑이 장남인데 왜 똑같이 나눠? 시동생이 병원비 낸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키읔키읔 일단 변호사 끼고 밀어붙이면 걔가 포기하겠지. 막내는 내가 잘 구슬려놨어. 걘 언니 말은 다 들어.
저는 이 문자를 읽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드디어 시아버지 돌아가셨어. 이 표현 보셨어요? 드디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기다리던 일이었나 봐요. 그리고 시동생이 병원비 낸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저는 이 문장에서 눈이 멈췄어요.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3년 동안 영수증 하나 버리지 않고 다 모아뒀어요. 이체 내역도 전부 있고 간병인 계약서도 있습니다. 아버지 병원 기록에도 제 서명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형수는 그게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막내는 내가 잘 구슬려 놨어. 걘 언니 말은 다 들어. 막내가 갑자기 형편으로 돌아선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형수가 미리 포섭해 둔 거예요. 막내는 형수를 언니라고 부를 만큼 가깝게 지냈어요. 결혼도 안 한 막내를 형수가 잘 챙겨줬거든요. 그걸 이용한 거예요. 사촌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나도 형수 언니가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단톡방에 이게 올라왔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 오빠한테 알려야 하나 한 달 넘게 고민했어. 근데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았어. 저는 사촌한테 정말 고마웠어요. 이걸 보내지 않았다면 저는 그냥 혼자 억울하게 당할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 카톡 캡처를 저장하고 며칠 동안 어떻게 할지 생각했어요. 당장 형한테 들이밀 수도 있었는데 섣불리 행동하다가 도리어 역이용당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업은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3년 간병의 이체 내역까지 있으면 법원에서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 카톡 캡처는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악의를 보여주는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형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엔 다른 목적으로요. 형한테 카톡 캡처를 보여줬습니다. 직접요. 테이블 위에 핸드폰 화면을 내려놓고요. 형이 그걸 읽는 동안 저는 형 얼굴을 지켜봤어요. 형은 한참 읽더니 말이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형, 이거 알고 있었어? 형이 대답했어요. 응, 알고 있었어. 그 대답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형수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형이 알면서도 끌려갔던 거예요. 형은 집에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랬을까요? 결혼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으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괜찮은 건 아니잖아요. 형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근데 집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형이 알면서 방조한 것. 그게 형수보다 더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기업은 소송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날부터 저는 모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3년치 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간병인 계약서, 아버지 회사 운영 관련 계약서들. 이걸 다 모아서 변호사한테 전달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서류를 보시더니 이 정도면 기업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업은 제도에 대해 잠깐 설명드릴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유산을 나누는데 생전에 부모를 특별히 돌봤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이 있다면 그만큼 더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예요. 근데 이게 증명을 해야 하고 형제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야 합니다. 형이 동의할 리 없었죠. 아니, 형수가 동의할 리 없었습니다. 소송 접수를 했어요. 그러자 사흘도 안 돼서 형수 쪽에서 반격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반격은 이거였어요. 형수가 자기 지인 변호사를 통해서 제가 아버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을 들고 나온 거예요. 회사 통장에서 저한테 이체된 내역이 있는데 그게 불법이라는 거죠.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 이체 내역은 제가 아버지 회사 일을 대신 하면서 받은 보수예요. 직원도 아니고 대표 아들이 무급으로 3년을 일하란 법이 없잖아요. 그것도 금액이 크지 않았어요. 월 200만 원도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횡령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변호사 선생님이 침착하게 대응하셨어요.
해당 이체가 정당한 보수였다는 걸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사실 확인서도 써줬고요. 그 주장은 무력화됐어요. 두 번째 반격은 막내를 통해서 왔습니다. 막내가 저한테 전화했어요. 형, 우리 이러지 말자. 합의하자. 형수 언니가 형한테 소송 취하하면 병원비 일부 돌려준다고 했어. 저는 막내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지금 형수 심부름 하고 있는 거 알아? 막내가 잠시 침묵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나 막내 탓 안 해. 형수 언니가 너 잘 챙겨줬으니까 고마운 거 아는데. 근데 막내야, 이 싸움이 뭔지 알아? 나 억울해서 하는 거야. 형도 알고 형수도 알아. 근데 모른 척 하는 거야. 막내는 그 뒤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반격이 가장 당황스러웠어요. 아버지 사업 지인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형수가 아버지 주변 어르신들한테 제가 아버지를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렸다는 이야기를 퍼뜨린 거예요. 어르신 한 분이 저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자네, 그런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진짜 억장이 무너졌어요.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할 수도 있었는데 변호사 선생님이 일단 본 소송에 집중하자고 하셨어요. 너무 전선을 넓히면 에너지가 분산된다고요. 저는 그 기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일도 손에 안 잡혔고 잠도 잘 못 잤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슬픔이 채가시지도 않았는데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내가 서류 정리도 같이 해주고 제가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당신이 오라, 끝까지 가자고 해줬어요. 그 말이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소송 시작하고 약 4개월이 지났을 때 법원에서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양측이 법원에서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보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형수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형수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짓더라고요. 저는 그 미소가 불쾌했어요. 무슨 여유인지. 형수 쪽 변호사가 말했어요. 기여분을 일부 인정하되 금액을 줄이자. 그러면 소송 취하하는 걸로. 저는 제 변호사를 봤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어요. 이제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기일이 잡혔고 저는 변호사 선생님과 함께 법원에 갔어요. 형이랑 형수도 그쪽 변호사랑 왔습니다. 처음 재판에서는 양쪽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거라 별게 없었어요. 그 뒤로 몇 차례 서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저쪽은 기여분 증거 자료를 제출했고 형수 쪽은 계속 횡령 주장이랑 기여분 부정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일이 있기 이틀 전에 막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 좀 볼 수 있어? 저는 당연히 봤죠.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막내 얼굴이 많이 안 좋았어요. 뭔가 결심한 사람 얼굴이었습니다. 막내가 말했어요. 형, 나 형수 언니한테 속았어. 미안해. 저는 잠자코 들었어요. 막내가 설명했습니다. 형수가 막내한테 했던 말이 있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형수가 막내한테 차남 형이 사실 아버지 통장에서 돈 빼간 게 맞아 증거 있어라고 했다는 거예요. 막내는 그게 사실인 줄 알고 형수 편을 든 거였습니다. 근데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들을 막내가 따로 찾아보면서 그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막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형, 나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면 안 될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말하고 싶어. 저는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막내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 기일 막내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형수 얼굴을 봤어요. 막내가 증인석에 앉는 걸 보는 형수 표정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당황함, 배신감, 그리고 당황함.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지나갔어요. 막내는 법정에서 여러 가지를 증언했어요. 형수가 막내한테 거짓 정보를 줬다는 것, 형수가 아버지 49제 전부터 이미 재산 분쟁을 기획하고 있었다는 것을 막내가 직접 들었다는 것. 형수 쪽 변호사가 막내를 흔들려고 여러 질문을 했는데 막내가 다 침착하게 답했어요. 제가 막내를 다시 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형이 저를 잠깐 붙잡았어요. 형수는 먼저 나가고 없었어요. 형이 말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 저는 형 눈을 봤어요. 형 눈에 뭔가 있었어요. 미안함인지 안도감인지. 저는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그 말을 하는 게 용기 있는 일이었다는 건 알아요. 집에 가면 형수한테 뭐라고 들을 텐데. 재판은 계속됐고 저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일 전날 형수 쪽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원한다고요. 형수 쪽 변호사한테서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아내랑 저녁 먹고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라 처음엔 안 받으려다가 받았는데 변호사라고 소개하더니 의뢰인이 합의를 원합니다고 했어요. 제 변호사한테 바로 연락했고 다음날 합의 제안서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여분을 일정 부분 인정하되 금액은 제가 주장한 것보다 적게 대신 회사 지분은 제가 가져가는 조건이었어요. 아버지 회사 지분이 꽤 됐거든요. 제 변호사 선생님은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제안이라고 했어요. 법원 판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소송이 길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든다고요. 아내도 받는 게 어때라고 했어요. 지쳐서요. 저도 지쳐 있었고요. 주변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들 그냥 받아, 뭘 더 싸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받겠더라고요. 제가 합의를 거절한 이유가 돈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형수가 사과를 안 한 거예요. 합의 제안서 어디에도 잘못했다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금전적으로 해결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드디어 돌아가셨다고 단톡방에 올린 사람이, 저를 횡령범이라고 주변에 소문 낸 사람이, 막내한테 거짓말로 저를 고립시킨 사람이 돈만 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버지 기억을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변호사한테 말했습니다. 거절할게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잠깐 침묵하시더니 알겠습니다라고 하셨어요. 합의 거절 통보를 보냈어요. 그러자 형수 쪽에서 다시 강경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어요. 아버지 유언이 있다는 거예요. 공증되지 않은 자필 유언장을 갑자기 꺼냈습니다. 내용인즉 아버지가 장남인 형에게 재산의 절반 이상을 준다고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 유언장을 보자마자 이상했어요. 필적이 아버지랑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버지 글씨를 저는 잘 알아요. 병원 입원 서류에 아버지 서명을 제가 가장 많이 봤으니까요. 필적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필적 감정을 신청하고 결과가 나오는데 약 2달이 걸렸습니다. 그 2달 동안 저는 하루하루가 길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아버지 글씨가 맞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뇌졸중 이후에 글씨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상하다고 느낀 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유언장에 적힌 날짜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오른쪽 마비가 있었을 때 쓰여진 날짜였는데 글씨가 너무 반듯했어요. 마비가 있으면 글씨가 흔들려야 정상인데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위작 가능성이 높다였습니다. 감정인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필적이 아버지 고유의 필화 패턴과 다르고 자연스러운 필기 흐름이 아닌 모방으로 추정된다는 거였어요. 특히 서명 부분에서 이전 진정 서류들과 명확한 차이가 난다고요. 위작, 즉 누군가 가짜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재판장이 이 결과를 읽을 때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형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형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형수는 고개를 숙였고요. 형수 쪽 변호사가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고 했지만 재판장이 추가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미 감정서가 명확했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많은 감정이 교차했어요. 기쁘다기보다는 슬펐어요. 저 유언장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형이 했을까요? 형수가 했을까요? 아니면 둘 다일까요? 재판 끝나고 나오는 길에 형이 저한테 왔어요. 형이 말했어요. 나 몰랐어. 유언장은 나 몰랐어. 저는 형 눈을 봤어요. 형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실을 말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모르겠어요. 다만 그 유언장이 없어도 형이 소송에 동의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형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문서 위조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고소장을 준비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유언장 위작 판정이 나고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밤 11시가 넘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내랑 저는 이미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이 시간에 누구지 싶었죠. 인터폰 화면을 보니까 형이었어요. 형은 혼자였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손으로 왔어요. 얼굴을 보니까 술을 마신 것 같진 않았고 눈이 퀭했어요. 저는 문을 열었고 형을 거실로 들였어요. 아내가 물 한 잔 갖다 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형 맞은편에 앉았어요. 형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저도 기다렸어요. 형이 말했습니다. 나 이혼할 것 같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형이 계속했어요. 유언장 내가 몰랐던 게 진짜야. 형수가 자기 친정 남동생 시켜서 한 거였어. 나중에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내가 모른 척 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형이 모른 척 한 거예요. 알고도요. 저는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가 안 났어요. 형 얼굴을 보니까 이 사람도 많이 힘들었구나 싶었거든요. 형수한테 수년간 끌려다니면서 스스로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한 거잖아요. 형이 말했어요. 형사 고소해도 돼. 나도 받을 각오돼 있어. 저는 형을 봤어요. 형이 이걸 각오하고 온 거예요. 밤에 혼자 형수 몰래 저한테 와서 형사 고소해도 된다고. 그게 자기 잘못에 대한 형 나름의 속죄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형수 어떻게 할 거야? 형이 말했어요. 이혼하려고. 근데 형수가 아직 모르는 상태야. 이거 마무리되고 나면 이야기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밤에 형이랑 2시간 정도 이야기했어요. 어릴 때 이야기도 하고 아버지 이야기도 하고. 오랜만에 형다운 형이랑 이야기한 것 같았어요. 형이 돌아가면서 저한테 말했어요. 민사소송 결과 따르겠어. 법원 판결 나는 대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사고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을 봐서가 아니라 형수를 고소하면 결국 형도 연루되고 형제 관계가 완전히 끊길 테니까요. 저는 형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형수를 혼내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아버지가 바라던 게 뭐였을까를 생각했거든요. 아버지는 형제 셋이 사이좋게 지내는 걸 바라셨을 거잖아요. 민사소송에서 결론이 나기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소송 시작하고 총 8개월이 걸렸습니다. 최종 판결 기일이 잡혔어요. 저는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잘 못 잤거든요. 아내가 아침을 차려줬는데 잘 넘어가지 않았어요. 법원에 도착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이랑 나란히 앉았고 맞은편에 형이랑 형수가 그쪽 변호사랑 앉았어요. 형수는 저를 안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형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형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저도 끄덕였고요.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기업은 인정. 금액은 제가 주장한 금액에 상당히 가까운 금액이었어요. 3년 간병 기여분과 병원비 지출분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회사 지분도 제가 가져오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형수 얼굴을 봤어요. 표정이 없었어요. 굳어 있었습니다. 그게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의 얼굴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 순간 기쁘지 않았어요. 홀가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났구나 싶었어요. 3년 간병과 8개월 소송이 끝난 거니까요. 법원 밖에서 변호사 선생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잘 됐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형수는 먼저 가버렸더라고요. 형이 말했어요. 수고했어. 저는 말했어요. 형도. 그게 다였어요. 그 이상은 말이 없었습니다. 판결 이후에 형수한테 일이 생겼어요. 형수 친정 남동생이 유언장 위조에 관여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됐어요. 제가 고소한 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증거가 드러난 거예요. 검찰에서 직권으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형수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은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저한테 말했던 대로요. 형수 집에서 나오는 날 형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별말은 없었어요. 그냥 나왔다고만 했습니다. 저는 형한테 수고했어라고 했어요. 막내는 그 무렵에 저한테 긴 카톡을 보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시작해서 자기가 얼마나 형수한테 속았는지, 자기가 형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믿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마지막에 형이랑 다시 잘 지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한 줄로 답했어요. 알았어, 밥 먹자. 그게 막내랑 관계가 회복된 시작이었습니다. 판결이 난 지 이제 약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물어보셨어요. 지금 형이랑은 어떠냐고, 막내랑은 어떠냐고, 형수는 어떻게 됐냐고.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형이랑은 지금 연락합니다. 예전처럼 매일은 아니에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하거나 2달에 한 번 만나는 정도예요. 어색함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서먹한 것도 아니에요. 지난 추석에 형이 처음으로 제 집에 왔어요. 아내가 음식 차렸고 막내도 왔어요. 셋이서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어릴 때 어떤 추억이 있는지. 형제 셋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그 저녁이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이 모든 싸움이 끝나고 남은 게 결국 이거구나 싶었어요. 형제. 형은 이혼을 마무리했어요. 아이들은 형이 양육하게 됐습니다. 형이 홀로 아이 둘 키우는 게 쉽지 않겠지만 형 얼굴이 이전보다 편해 보였어요. 억눌린 게 없어진 사람 같았어요. 형수는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배상 책임도 생겼는데 그건 형수가 처리하는 중입니다. 저는 형수에 대해서 더 이상 감정을 쏟지 않기로 했어요. 이미 법이 결론을 냈으니까요. 막내는 요즘 잘 지내요. 이 일을 겪으면서 막내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자기 판단이 어떻게 흔들릴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으니까요. 막내가 저한테 한 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형, 나 그때 왜 그랬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저는 나도 이해해라고 했어요. 아버지 제삿날에는 셋이 함께 가요. 형이 먼저 제안했어요. 저는 이 썰을 올리면서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가족 일을 이렇게 공개하는 게 맞는지, 형이 이걸 보면 어쩌나 싶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이걸 올리기로 한 이유가 있어요. 저처럼 억울한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요.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분들이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증거를 남겨두세요. 이체 내역, 영수증, 카톡 다 남겨두세요. 그게 언젠가 자신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가족이라고 무조건 참지 마세요. 억울한 건 억울한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더 씩씩하게 자기 몫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저는 이 싸움 내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많이 떠올렸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이 꼴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 분명히 속상해 하셨을 거예요. 형제 셋이 싸우는 걸 보셨을 테니까요. 근데 동시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잘했어. 내 몫은 챙겨야지. 아버지, 저 잘했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억울한 일 없이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이 썰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